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스틱 PC라는 건데 꽂기만 하면 거실 TV가 컴퓨터로 변한대. 열받아. 왜? 마음에 안 들어? 편하긴 한데 금방 뜨거워지잖아. 아니야. 트윙글 스틱 PC는 열 안 받아. 윈도우 10의 최신 운영 체제로 더욱 강력해진 트윙글 스틱 PC. 냉각팬이 달려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의 78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진 변호사가 나와서 워낙에 재밌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구강리 라이트 하시는 분. 예, 이분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정정보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사건이 윤길중 재심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 중에 계속 윤중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봉암, 죽산 조봉암 선생이 관련된 네. 진보당 사건이 아니라 네. 통사당 사건이라고 사건명이 좀 다르고요. 아하. 그리고 김 변호사가 아주 코믹하게 표현하는 와중에 이 유족들이 행동이 굼떠서 그렇죠. 소송을 못했다는 식으로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고령인 분도 계셔가지고 소송을 잘 몰랐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표현한 건데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요. 또 세 가지고요. 예, 또 하나는 있어요? 이건 정정 보도가 아니라 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데 제가 그 별로 유머스럽지 않아서 오늘의 유머, 오유 이런 데 등장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등장을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 때문에. 네. 안 의원이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네. 이 표현 네. 이 실제 했던 거냐 아니냐 기레기 아니냐 저한테 이런 공격을 하는 몇몇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와 직접 들은 얘기고요. 다만 그분의 명예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 제 취재원을 밝히는 거는 제가 곤란하다.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한 다리를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식으로라는 표현을 썼음을 덧붙입니다. 근데 어쨌든 통화를 직접 한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 뒤에 얘기도 아주 많은데 뭐 그 정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보십니까? 탈당을? 저는 사실 탈당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안 의원이 보여준 게 없다. 그동안. 네. 두 번째는 보여줄 가능성도 없어질 수 있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에게 환호했던 그리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전만 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은 탈당 오히려 해서 안 된다군요. 그렇죠.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도 썼어요. 안철수 의원님 돌아오세요 이런 제목으로. 주소 없이 그냥 게시판에 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정치바라는 정치 전문 사이트에 탈당하면 안 된다는 의미네요.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은 탈당할 시점이나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자산이 돼서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 텐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은 있잖아요. 혁신 정대를 받지 않았다. 본인의 명분. 그게 명분이 돼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쨌든 내가 탈당한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공의식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도 보수 성향의 전문가란 말이죠. 안철수 의원의 구분해보자면. 그리고 개인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시민. 저는 자연인 안철수 정도는 대단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은. 근데 결과적으로 탈당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탈당이 가지는 한국 이 정치 지형상에서 불러일으킬 어떤 역동적인 변화, 그리고 그 탈당의 의미,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나는 정치 처보에서 그 의미를 몰랐어 한다고 면제가 되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많아요.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도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을 또 증폭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새누리 쪽에도 있고, 그 과정에 그런 정치적 의도나 혹은 공작들이 있는데, 새로운 정당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런 걸 뚫고 자기한테 주어진 역사적인 어떤 소임이 있다면 그걸 해낼 역량이 아직 안 된다. 그 왜 합리적 보수라면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신당이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20명 정도 나왔어. 그럼 저는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결국은 새정치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호남 일부로 만들어진 당이 된다면, 혹은 추가로 새로운 신인들 몇몇,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 지극히 낮다. 바로 정청년을 부를까요? 네. 아, 이 시대에 참 적중인 정청래. 인정. 백발백중이야. 아, 제 그림 하나 여기 사진 넣었는데 사진을 2장 넣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진이야. 정청래 vs 박근혜. 정청래는 169번 발의했는데 13년 동안 15건을 했다. 네. 출석률은 96%인데 80%다. 본회의 발언 건수는 15회인데 7회다. 상임 출석 97%인데 48%다. 근데 왜 대통령 못 됐어요? 아니, 근데 앞으로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우리나라가 3권 분립 법치국가잖아요. 네. 어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청와대 정무수석이면 대통령 비서죠. 네.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실에 터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하고 지시 명령하듯이 한 거예요.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지금 안 돌아간다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그런데 의원님은 본인 국회 시절에 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불량 국회의원이었잖아, 박근혜 의원은.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요, 13년 7개월 동안 일한 입법 성적이고, 저는 19대 국회 3년 7개월. 15대는 한 건도 안 냈고, 네. 16대 한 건, 네. 17대 4건, 18대 많이 냈네요, 10건. 그때 정신을 좀 차리셨나 봐. 아니 사실 저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정당의 지도자 정도 되면 회의도 못 들어갈 나도 수 있고. 지도자야, 지금. 당 지도부잖아. 그럼 지도자 맞잖아. 이런 데도 열심히 해.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는 지도자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긴 그때도 하죠.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지. 예. 아니, 그래 놓고 그때는 뭐 몰라서 못했을 본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진 불량 국회의원 출신이 말이야. 국회 일 안 한다고. 지금. 이건 뭡니까? 아, 이거는요. 당원과의 공을 있는데. 국민 여러분, 탈당의 힘보다 입당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알겠고요. 오늘 정당 사상의 최초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한,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새정치연합도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새누리도 온라인 가능합니다. 그럼요. 저는 김용민 있지 않습니까? 돼지? 김용민을 새누리 입당시키고 싶어요. 싹 쓸어버리라고 들어가. 그래서 오늘 이 팩스를 몰래 밀어넣는 거예요. 시연을 했거든요. join.npad.kr 일리 들어가면 그 3분이면 입당이 돼요. 당원이 돼요. 지금 이제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죠. 아까 몇 명인지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래서 서버도 막 다운되고 이러나 봐요 지금. 디도스 공격 받은 거 아니고요? 제가 드디어 최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동안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한번 막아보려고 물밑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후보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후단협. 공격하던 후단협이 있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끝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그 버틴 힘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노무현 일병 구하기 운동이 벌어졌죠. 그때 희망대지 저금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희망대지 저금통 운동이 벌어지면서 노무현 후보가 힘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대표적으로 후단협을 탁 치고 노무현으로 가자 했던 게 정동영, 추미애 두 사람이었죠. 그 두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당내에서는 크게 기여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흡사 그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럴 때 흔들리고 있는 당을 나는 수습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추가 탈당합니까? 이 방송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날 10시에 3명이 탈당한다. 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죠. 네. 3명은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황유라고 그래서 탈당하겠다고 막 공언했던 사람들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재밌어요. 뭡니까? 부인이 만류해서 이런 분이 있고요. 지역구 당원들하고 상의한 후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네. 탈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물급 어떤 당내 인사가 당신 탈당하면 내가 거기 출마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안 탈당해야지 이렇게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규모는 제가 참 적중인이잖아요. 네. 아무리 많아도 두 자릿수는 아니다. 한 자릿수에서 끝날 것 네, 같아요. 한 자릿수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한 자릿수에 끝까지 가기도 어렵다. 네,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한은 이제 좀 내게 해야죠. 기한은요. 네, 언제까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20%는 공천 배제잖아요. 네. 26명. 그 발표 그 정보를 입수하기 전까지. 입수하기 전까지. 네, 그 입수하면 어차피 나는 공천 배제면 탈당을 그렇죠. 할 그런 수 거는 있겠죠. 근데 그 26분이 나와서 네. 안철수 의원의 신당으로 옮긴다. 그럼 안철수 의원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그 발표가 언제쯤이죠? 발표는 안 하기로 했는데 보안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심위가 언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예, 일단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1월 13일까지가 활동 기한입니다. 그리고 26명을 출연해요. 근데 이 26명은 어떤 기준이냐면 탈당하기 전에 전체 128명인가요? 7명인가?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26명이기 때문에 네. 이 기존에 탈당을 한 사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네. 기왕에 탈당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하위 20% 26명에 남아있는 사람은 26명에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대략 20여 명 정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봉을 해서 네.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밀봉을 해서 공천심사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공천심사위원들이 그 비밀 장부를 보고 여기는 빨간 줄 X표 그어 있네. 그럼 공천심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초까지는 아직 탈당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정보가 흘러나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탈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직전 하루 전에 탈당할 수는 있겠죠. 난 그것 때문에 탈당하는 게 아니다. 선도적 탈당, 선제적 제압 이것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서는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고비가 넘어갔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하느냐 마느냐 뭐 문재인 대표 사퇴하느냐 마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네. 한 고비가 넘어갔는데 네. 지금 이 와중에도 결국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게 된 건 문재인 대표 책임이다. 물러나라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죠?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톤다운이 됐어요. 그래요? 톤다운이 됐고 지금은 그냥 주장을 위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체제는 급속도로 안정화가 됐고요. 그 같은 얘기는 실제로 안철수 의원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원래 일이 벌어지기 전에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 공포감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돼서 당이 쪼개지고 막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문재인어도 사퇴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지. 맞아요. 아니, 지렛대로 이용했죠.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총수는 되게 싫어하고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누구? 그분.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은 요 국면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까 그러면은 부인한테 물어보고 그건 누구예요? 이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누군가에.
하여튼 치읓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 탈당 이후에 비공개 최고위원을 했는데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고요. 이제 당 지도부가 1심 단계를 해서 당의 수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하는 게 이견이 없었고요. 이정골 원내대표는 당무 복귀합니까? 오늘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실제 당은 안정화되는데 네. 언론은 이 당이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일부 언론. 의외로 굉장히 이번에 보니까 강단 있는 그런 모습, 뚝심. 예, 그래서 좀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지금. 의원님 네. 들어가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꼬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백자매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 사건을 저는 정말 작은 세월호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국민을 죽인 거거든요. 민변의 문호발 변호사라고 있어요. 웬만한 사건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분이에요. 박주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물대포 헌법 소환한다는 얘기 듣고 박주민이 있겠다 찾아봤더니 여기 있어. 역시더라고요. 역시.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물대포라는 것이 국민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또는 건강에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렇죠. 지금 백남기 씨가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 시장이나 이쪽에서 이제 요구를 했죠. 집회 시위에 쓰게 해달라고. 근데 영국에서는 실험해 봤더니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영국 정부는? 예, 영국 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애틀 같은 도시에서는 집회에 모인 군중들을 해산할 때 절대 써서는 안 될 장비로 경찰견도 규정이 돼 있지만 살수차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위험한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60년대 좀 쓰다가 최근에 거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장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더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내년에도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라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 이 살수차, 물대포를 통제하는 법이라든지 규칙이 굉장히 허술해요. 경찰에 그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냥 써버릴 수 있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사행규칙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경찰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직사살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살수 방법이 뭐 분산살수, 곡사살수, 그 다음에 직사살수, 체류의 혼합살수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백남기 어르신이 문제가 된 건 직사살수입니다. 근데 직사살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압만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최고 수압 범위 내에서는 아무나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쏠 수 있게끔. 더군다나 근데 최고 수압으로 쐈는지 그거보다 더 높게 쐈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기록도 안 남아요. 물론 이제 물포를 살수차를 운영하면은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성되는지는 전혀 이제 감시되는 어떤 기구나 장치가 없죠. 또 제기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요.
백남기 어르신을 쐈던 살수차가 충남경찰청 소속이에요. 네. 그게 이제 서울에까지 다 불러 올려 전국에서 불렀다고 전국에서 하더라고요. 다 이제 올라온 건데 살수차는 모두 다 보면 살수구 옆에 카메라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안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살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살수차가 살수를 하면서 그 촬영된 영상, 즉 모니터로 봤던 그 영상을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달라 그랬는데 백남기 어르신을 샀던 그 살수차 영상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경찰이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 보존도 신청했습니다. 지울까봐. 예, 법원에 어떤 명명으로 제출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카피해서 받아올 수 있는 증거 보존 신청을 해놔서 인용이 됐어요. 결정이 돼서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특별한 이유 발생할 거예요. 예, 그게 예를 지금 들어서 걱정은 되죠. 예. PC가 바이러스를 먹고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든가. 예. 사실 뭐 지난 세월호 집회 때 그 CCTV 교통 상황 체크하는 CCTV를 그 집회 참가자들 동태를 감시하는 데 썼다고 JTBC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더니 저희가 또 이겼죠. 네. 이겼는데 문제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겼는데 사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광화문 일대 CCTV 영상은 저장 용량 초과로 다 삭제가 됐다. 저장 용량 그래서 저희는 받을 수 있었던 게 남대문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었던 전혀 상황이 안 벌어졌던 CCTV 영상만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거 카페 넣으면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도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세월호 구조 때 촬영했던 해경의 CCTV도 원본이 없습니다. 저희가 증거보존 신청해서 받았는데 원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원본이 없냐 그랬더니 뭐 비슷한 걸로 용량 초과로 삭제했다라든지 뭐 부주의해서 삭제했다든지 해서 거의 대부분 카피본밖에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근데 카피본이 원본하고 동일한지 아닌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죠. 원본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김 감독이 요즘 한참 분석하고 있는 VTS에서 받은 그 관제 영상 있잖아요. 그걸 증거 보존 신청해서 받아낸 분이 이분입니다. 사실 그거라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조작됐다고 지금 끊임없이 파고 있잖아요. 그것도 용량 초과로 삭제됐다고 했을 거야 아마. 물대포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번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예, 있지 맞습니다. 않나요? 2011년에 그 FTA 체결 관련돼서 반대하는 분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그때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직사살수를 강하게 해서 한 분은 이제 그 뇌진탕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이제 안구 쪽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및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까지 이겼어요. 국가가 잘못했으니 돈을 배상해라라고 했는데 헌법 소원은 각하가 나왔어요. 그때는. 예, 2014년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각하된 헌법 소원도 제가 했는데요. 약간 물포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때 각하됐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직사살수는 기본권 침해다. 그리고 위법하다.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일을 또 하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가서 따져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각하를 했는데. 네, 각하를 했는데 몇몇 소수 의견은 또 달랐잖아요. 네, 3명의 소수 의견은 앞으로도 반복될 거다. 왜냐하면 경찰이 물포가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관련된 근거 규정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소수 의견에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다수 의견의 그런 어떤 기대와는 달리 바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백남기 어르신 일이 벌어진 거죠. 똑같은 이유로 사실은 각하를 못 하겠네 이제는 최소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신청서에다가. 니네가 안 벌어진다며 벌어졌잖아 씨발 이거요? 네, 또 이런 판결하면 사람이 더 다칠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해라. 한줄이면 될 걸. 네. 라는 얘기를 좀. 또 일어났잖아 이 씨발 이렇게 봤으면 똑같은 문서 그대로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을 했었더라면 백남기 어르신 같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5월 달에도 물대포 관련된 혼소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했는데 체류의 혼합살수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세력을 섞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체류의 혼합살수를 왜 했냐면 체류의 혼합살수는 규정이 더 엉망이에요. 혼합해서 쓸 수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 혼합해서 사용하는 양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비율 뭐 이런. 자기들 마음대로 타는 거예요? 예, 직사살수는 최고 수압이라도 규정해 놨는데요. 체류의 혼합살수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도록 돼 있어요. 오 씨발. 근데 웃기는 게
현장에는 경찰관이 약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터키 같은 데서는요. 암모니아를 혼합해서 살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정대로라면 암모니아를 타서 써도 규정대로 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소요죄라고 하는 검색어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소요죄가 뭐야?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죄가 적용된 지가 실제로 수십 년이 넘었어요. 수십 년. 86년이 마지막이었죠. 86년이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소요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밀라를 일으켰다든지 일대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그럴 때 적용하는 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소요죄라는 거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형법에 규정됐던 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1운동. 예, 유관순 누님 이런 분들이 다 소요죄로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그런 죄인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의용형법이라고 해서 일본 형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쓰다가 53년도에 이제 현재 있는 형법에 모태가 되는 형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워낙 이제 53년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국전쟁 막 정신없을 때니까 큰 논의를 못하고 일제시대 의용형법에 있던 즉 일본 형법을 그대로 개수했던 의용형법에 있던 이 조항을 큰 생각 없이 그냥 도입을 해요.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집회나 시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뒤집히는 거죠. 언제 뒤집히냐면 1960년에 4.19가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이게 적용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집회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이 집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현행 그 집시법에 모태가 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하여튼 집회에 관련돼서는 이 집시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쭉 집시법이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법률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요죄가 실제로 적용됐던 사례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집회를 할 때 그걸 규정하는 법 집시법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정신이. 근데 지금은 소요법을 끌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 집회에다가. 그러니까 이 소요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옛날부터 논의했던 자료들을 좀 보면요, 이 소요죄를 내란 목적 없는 내란죄로 파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에요. LA 폭동 그런 거예요. 네. 이 몇몇 케이스들에서 나오는 판례들도 한 지방의 평온을 훼손시킬 정도의 어떤 폭동이 있어야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내란죄 폭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정부를 자신감으로 하는 거죠. 네.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집어넣어라 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11월 14일 날 집회가 경찰로서도 지금 백남기 어르신 일도 있고 하고 뭐 정부로서도 그런데 단순한 집회 시위가 아니라 폭동으로 규정되는 게 그래서 IS라는 말을 한 거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11월 14일 날 있었던 그 집회의 성격이 소요로 변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사실 소요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 범죄를 적용한다 만다 이 논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제 노동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계약들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항을 하게 돼 있는데, 저항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면은 너희들 이 정도 조그마한 솜방망이로 때리지 않고 앞으로는 큰 몽둥이로 때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히 씨발 폭동을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세월호 그 특조위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지속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활동? 가장 크게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해수부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어딘가로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어요. 그 문건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특조위가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쫙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지금. 특조 활동을 어떻게 네. 방해할 것인가를 정부가 지침을 내려요. 네, 근데 그 문건이 나오는데 그 문건 중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은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해라라고 돼 있어요. 실제 그렇게 네, 했죠. 그리고 사의 표명 방법으로 가로 열고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기자회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부위원장이 주도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건이 발견이 되고 나서는 그거대로 움직이면 너무 티가 나니까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딴 위원이 주도하거나 여러 가지 변곡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고는 그러니까 농해수위 쪽에 있는 그 여당 국회의원들로 보이는데 그 의원들은 성명을 자꾸 내라, 비판하는 성명을. 국회의원들이. 예, 예. 근데 진짜 비판하는 성명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해수부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수부 위에서 작성해서 해수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침을. 아니 해수부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움직입니까? 근데 이제 그 문건에 보면은 해수부가 만드는 것처럼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우리 부가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네. 지침을 받고 문서 작성은 우리 부가 한 거지. 네. 하지만 통합 지침은 내려와서 이렇게 뿌려진 거지. 니네 부가 할 거, 국회의원들이 할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문건이 보고를 하는 용으로 문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특조위가 BH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한번 세워봐. 청와대, BH. 예. 예, 라고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 예, 라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가. 각 부처 및 뭐 위원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이나 뭐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관계기관 대책회의 예, 했겠죠. 그거를 정리해서 만든 문건처럼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정리 주간 부서가 해수부였을 수는 있죠. 예. 아니, 원래는 우리 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 우리 원. 아니 우리 대. 그래서 지금 그 문건대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면 중단이 되고 내년 6월이면 다 활동 기간 종료하는 것으로 됐고. 그러면 지금 여당 추천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방해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해수부가 정부 부처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해수부가 특조위의 제일 첫 번째 조사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문건에 보면 해수부 공무원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라고 얘기돼 있고요. 실제로 자주 만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자주. 조사 대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지만 일종의 간자 역할을 한 것이죠.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 좀 조사할 대상과 소통을 하고. 간첩이요? 세작. 예. 예. 지금 청문회도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안 나오나요?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안 나옵니다. 아, 예. 안 나왔고, 예. 이번 그 가족분들 추천한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야당 추천, 대한변협 추천, 대법원 추천위원들만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으면 새누리당이 다시 위원을 추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워줘야죠. 조사를 하려면. 근데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위원회 구성을 변경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4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국회가 4명 추천하고 대법원이 4명 추천해서 결과적으로 여당 쪽 위원이 동수거나 많게 만드는 구조로. 아니, 이미 활동하고 있는 특조위를 변경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법이 있으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법을 뭐 지켜라라는 건데 자기네들은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보면 그 법대로라면 지금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오히려 이 법을 바꾸는 법을 발의를 해요. 그것도 만들어 놓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끝나게 해놓고 예. 그 사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거죠. 테러법은 또 왜? 테러법 아니에요. 테러 방지법. 방지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 테러 방지법이 우리나라를 테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테러 빙자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테러 많아요. 빙자법. 네, 그러니까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게. 네. 그리고 예산을 뭐 1,000억 이상 국정원에게 더. 네, 그렇죠. 국정원이 이제 뭐
많이 좀 자신들은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테러 빙자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개정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뭐 껍데기라도 법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 관문으로 삼아서 국정원이 보다 더 그 장악하는 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찾아와서 법안 통과시켜라라고 압박 넣었다는데 이 법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국정원이 금융 정보를 정말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좀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러에 직간접으로 연결됐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예, 의심만 되면 모든 사람을 홀라당 다 까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다 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위험 인물이라 그래서 뭐 굉장한 인물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법의 조항을 보면 테러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도 위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나는데 확 뭐 해버릴까 이러면은 저를 까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까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까보는 게 뭡니까? 법률가가. 방금 쓰시잖아요. 저를 막대 먹어서 그런 거고. 아까 테러법 뭐 이런 것도 네. 사실상 지금까지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적인 행위들을 다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일인데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야당이 국정원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면 이 국정원이 사실은 어떤 외국 정보나 테러 정보를 캐는 게 아니라 야당을 조지는 거죠. 네, 그렇게 쓰일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맥없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답답한. 그게 원내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요. 새정치 원내대표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예. 바보. 뭔가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뭔가 그런 일이다. 그러면 박주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푹 빠뜨려 드릴게요. 일감 속에. 어때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박주민 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어떤 고문도 내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먼저 양치질을 시켜주지. 다 했으면 이제 귤을 씹어보실까? 타임프라 치약을 쓰셔야죠. 제대로 만든 치약이라면 양치 후에도 텁텁함이 없습니다. 건강한 녀석. 치약은 물론 샴푸, 비누까지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제우 메디컬 제품들이 전신을 보호해주고 있잖아. 정치바 들어보셨나요? 바에서 편하게 술 한잔 하면서 즐겁고 재미나게 정치 얘기를 해보자,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젊은 정치, 쉬운 정치, 재미난 정치를 위한 콘텐츠를 다룰 예정입니다. 폴립바.co.kr에 들어오시면 저희 사이트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치바라는 이름을 단 가게를 차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미디어 몽골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미디어 몽구시랑 같이 베트남의 나비 기행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윤미향입니다. 왜 베트남에 갔다 온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그 단순하게 그냥 베트남에도 그 한국군 피해자 우리가 가해자이기도 하다. 네, 네. 계시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번에 그 정대협에서 그 매년 그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자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한번 따라가게 됐습니다. 몽고가 베트남 갔다 와서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이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증뜩이라고 써 있는데 이 증뜩이라고 하는 건 증적이에요. 증적. 네, 그래서 그리고 옆에 써 있는 말이 깜투. 깜투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다, 복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마을에서는 증오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국군 학살지는요 베트남 국가가 이 학살을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베트남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살이 입증되고 나면은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군 학살지를 역사 유적지로 공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우리가 다니는 곳들이 베트남 정부가 국가가 지정한 역사 유적지들이 되어 있는 거죠. 격렬했던 학살이 바로 고자이 마을 1966년 2월 26일 고자이 마을에서 아침에 1시간이 걸리지 않았대요. 채 1시간이 안 걸린 시간 동안 남조선 병사들이 모두 380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 그 야만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았다. 여성들을 강간하고 윤간한 후 쏴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 죽이고 그리고 그 방공호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어서 죽이고 그런 뒤에 짚을 덮어서 불태웠다. 이런 등등의 야만적인 형식의 야만적인 방식의 그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옷이 찢겨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저쪽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윤간당한 뒤에 총으로 쏴서 죽였다. 뭐 이런 학살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벽화로 타일 벽화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곳이 집단 무덤이에요. 모두 58명의 민간인들이 바로 이곳 이 현장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 이 58명 중에 35명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죠. 모두 14가구였다라고 하고요. 1966년 12월 5일 남조선 병사들이 36명의 주민들을 이곳에 강제로 몰아넣고 학살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과 어린아이였다. 근데 여기 어머니들은 아이를 재울 때 아이를 해먹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웁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쾅 하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어떤 자장가가 들리냐면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군들이 우리를 옥탄 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이 말을 꼭 기억하거라. 이런 자장가가 들립니다. 그 뒤에는 한국군들의 경제, 구체적인 산업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파란색 도시 보이죠? 비아캄프라우라고 하는데 이게 증오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옆에 보면은 맨 위에 구호가가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하루가 굉장히 길었어요. 학살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까지 그렇게 쭉 이어졌거든요. 아마 이른 아침, 그러니까 한 5시경, 아침 5시경, 우리 마을을 향해서 각지 이렇게 사방에서 포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한 5시경이니까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다가 밖에서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방공으로 다들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 6시 정도 이제 방공호에 들어가서 있는데 한 6시쯤 됐을 때 포격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총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점 우리 집 쪽으로 총소리가 가깝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총소리와 총소리 사이에 그 신음소리, 비명소리, 공항소리, 울음소리, 너무 참혹한 그런 소리들이 총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숨어있는 그 방공호에서 딱 발자국 소리가 멈췄는데 뭐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숨어있는 방공호 속으로 이렇게 총을 겨눴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소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손짓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한국분인 걸 알겠었어요. 이제 그 방공호에서 나가서 보니까 한국분인 걸 그때 이제 알았는데, 한국분들이 우리 가족을 이제 엄마랑 제 여동생이랑 저를 끌고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분들이 끌고 간 데가 어떤 논, 깐동이라고 불리는 그 논의 기퉁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미 한 20여 가구 가족들이 한국분들에게 다 끌려와서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한국분들이 그 마을 사람들 보고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고개를 다 이렇게 땅으로 쳐박고 있었는데 그 주위를 한국분들이 동그랗게 둘러쌌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외침소리, 어떤 한국 군인의 굉장히 큰 외침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맞춰서 갑자기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후연이 가득했지만 나는 똑똑히 봤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수류탄이 터지고 이러는데 후회했거든요. 후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아이는 머리가 터져서 내수가 흘러나오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배 밖으로 다 흘러나오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고, 이랬던 그 광경을 후연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날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하나가 내 발뒤꿈치에 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수류탄이구나 싶어서 몇 발짝 앞으로 뛰어나갔는데 바로 터졌어요. 엄마와 여동생 있는 데서. 그리고 그 수류탄 파편들이 내게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던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이 다시 들었을 때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여전히 아주 약하지만 사람들의 신음소리 들었어요.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런데 이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이가 고요해졌는데 다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 학살은 내게는 굉장히 큰 슬픔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죠. 흘러간 과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그 학살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직접 몸으로 겪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 속의 진실을, 그 학살의 진실을 내가 알려주는 게 그 산자로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올 초 4월이었죠. 한국 평화박물관에 출장해서 한국을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단체들, 한국의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반기고 정말 나를 굉장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었어요.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그렇게 많은 한국 시민들과 한국 친구들의 그런 진심 어린 애정을, 사랑을 받고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한국의 참전군인들은 여전히 이 학살, 이 사건을 왜곡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참전군인들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이 역사의 이 진실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사실은 지면으로 오래됐어요.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시리즈로 다룬 적이 있죠. 한겨레 21에서 1999년에 네, 20년도 전부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구수정 선생하고 사실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아우슈비츠에 독일의 그 총리가 계속 하잖아요. 매년 그 사과를 해.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그걸 요구하는데 일본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베트남에 가서는 저기서 우리가 가해자였으니까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본한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근데 이쪽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일을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수년 전부터 그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특히 한국군이 학살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복구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짓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그렇죠. 이런 거 인정하기 싫죠. 우리가 나쁜 놈이었다는 거. 그렇죠. 한편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운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었던 것도 제대로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한국 정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가해를 했던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베트남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떳떳하지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위안부 할머니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 한 것도 사실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작을 먼저 했던 것이 평화박물관이라고 아까 잠깐 나오는데 한홍구 선생님. 그렇죠. 평화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전 재산을 내놓으셨어요. 나처럼 이렇게 전쟁에서 특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평화박물관 씨앗 자금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먼저 시작했던 길을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던 끝에 2012년에 김복동 기로녹 할머니 두 분이 한 분은 지금 90세시고 한 분은 88세신데 두 분이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남들이 들으면 저거들 할머니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 경상도 분이시라 저거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들을 돕는다고 하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안다.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어봤고 또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봤기 때문에 한국이 저질렀던 그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또 한국 군인들에게 성폭력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했다라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베트남 그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어떤 사죄 메시지를 남겨주셨냐면은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한국 군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내가 나비 기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베트남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나비기금이요? 네. 그러니까 훨훨 날아서 해방된 세상에서 살아라. 전쟁이 아닌. 나비기금에 돈을 어떻게 내요? 돈으로 말할게요. 네. 멋집니다. 역시 가장 큰 후원은 지갑을 여는 것이라고. 네, 돈으로 말할 테니까 네, 어떻게 네. 후원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뭐 계좌번호를 머릿속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데 하여튼 자막으로. 나비기금 하면 나오고요. 저희 정대협 전화번호가 365-4016번입니다. 실제 그 일을 겪은 할머니들이 도달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신 세계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랄까요, 그 지식인들이 그 글로써 또 얄팍한 지식으로 도달하는 세계에 저 멀리 가 계시네요. 그 이상 너머로.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사죄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분들이. 네. 아니 우리 정부가 할 일을 그분들이 왜 하고 계셔? 정부도 사과를 하기는 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만. 네. 공식 그때만. 사죄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네. 네. 증오한다는 비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한겨레 21을 안 봐서 그래요. 아니, 근데 껍데기를 계속 봤어. 재미없는 게 계속 하는구나. 90년도 말부터 했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구를 마련해서 그 베트남의 피해 여성들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또 콩고나 지금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너무 넓게 퍼지신다. 네, 그 지역들도 저희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가해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상이 변하지 않고는 사실은 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나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콩고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저희들 여성들의 이름으로 또 시민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베트남에 대해서는 그런 한국 군인들이 성폭력 피해라는 게 정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잔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죽였다. 그런 거는 누군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잖아요. 명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군을 보낸 건 우리 정부니까. 아니 어디나 이상한 개인은 있어요. 근데 그런 개인들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이 나비기금으로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던 아까 그분들처럼 네. 그분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증오비 옆에 뭐 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그 증오탑 있는 곳이요. 저희는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왜 못 들어가요?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 출입 금지예요? 네. 그런데 특별히 인민위원회가 우리로만 지방자치단체 뭐 시장 이렇게 인민위원회 서기장이 이제 저희들이 시장 역할인데 인민위원회에서 그래도 꾸준히 한국에서 이렇게 베트남에 사죄를 하려고 하는 이 시민들이 그 어떤 마음 정성 이것을 받아들여서 마을 입구에 그런 증오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마을 입구까지만 들여오게끔 했고 왜냐하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입구에서 만나는 베트남 주민들 눈초리도요. 저희들은 계속 가면서 이제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가 신짜오인데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신짜오 하면서 가거든요. 어느 누구도 눈초리에 우리를 향해서 인사하는 끼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하루 이틀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착한 콜 대리운전입니다. 연말연시에 대리운전 필요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착한 콜이냐면 이용할 때마다 500원씩을
이용한 사람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대협에 나는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기부 내역은 딴지 기자가 이를 악물고 검증하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저기 번호가 있네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입니다. 목돈서해. 왜 목돈서해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번에 목돈을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주택보증금 이런 목돈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실제 헬조선의 문제점이다. 이런 진단. 이분이 저희하고 인연이 되는 것은 나는 꼼수다가 인기 있었던 2011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개인이 상표권을 선점했는데 이분이 변리사예요. 이분이 우리가 안 시켰는데 찾아왔어요. 임현정 특허법률사무소의 정우성.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김현장이 아니라 임현정. 임현정 특허법률사무소. 그리하여 특허 상담은 02-568-9127로 문의해 주시라. 책 광고인데 뒤에는 특허 상담. 2016년 병신년 새해 특집 국가란 무엇인가 시즌2 1월 11일 정희진, 국민과 국가, 1월 18일 하종강, 노동과 국가, 1월 25일 김종대, 국방과 국가, 2월 1일 김종철. 국가 같은 소리하네. 1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국가란 무엇인가 시즌2. 한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강남 댓글 부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물론 강남구에서는 댓글 부대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죠. 그 첫 출발이 됐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어제 연합뉴스 기사 댓글 준비했습니다. 왜 배포 못하게 합니까? 구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도록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의장으로서 저는 배포를 불허합니다. 왜 불허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잘못된 왜곡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연합뉴스에 여기는 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20개 구청 의견에 대해서 댓글 찬성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입장을 어제 옹호를 제대로 해줬어요. 연합뉴스에서. 자, 의장님께서는 강남구민의 대표하는 의장님이신지 분명히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당연히 강남구민이고 저는 강남구에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청장님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사신 분이 그렇게 강남구에 반대 의견을 지금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저는. 본회의장은 자, 제가 지난주에 외국 갔다 왔어요. 외국 갔다 와서 잘못된 기사가 나와서 어제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됐는.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시면 되시겠습니까? 청장님, 자중하십시오. 청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들어가라는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장님, 법치행정인데 법을 지키셔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회의가 10시에 시작이고 구정질문은 어제 이미 다 요지가 다 갔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 시작 전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26개 지금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수천 개의 댓글에서 검정머리에서 새치 뽑듯이 그 유리한 그것만 지금 26개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 부정질문은 제가 진행할 자리가 아닌데 청장께서 지금 과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홍준표네요. 지금 발언한 분은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입니다. 왜 강남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근데 이 싸움이 났어요, 이렇게. 구의회 진행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정부지하고 민방위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 지금 그 얘기는 우리 강남구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네? 아,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검색어 2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영동대로 완샷 개발 때문에 영국, 그리고 프랑스, 나들프랑스, 자, 그분은 나가세요, 선생님.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생님? 문 나가래. 제 얘기 듣기 싫으신 분은 잠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국민의 의무를 하러 아, 그러시면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어요. 파리의 라데방스를 보고 동서독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됐지 않습니까? 베를린의 중앙역을 보고 우리 강남의 영동대로 완시학개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배우러 갔다 어제 저녁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굉장히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는 거 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든 분이. 자, 한전부지에서 개발로 인해서 현대차가 1조 7,030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개발만 하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현대차 앞에 부지에 영동대로에 5개의 철도와 유스마트에 6개의 철도 도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동대로 폭이 70m인데 그곳에 KTX, 유스마트의 3군데, 그리고 유래신사선, 경전철, 그리고 자, 선생님 귀 막으세요. 그러시면 자, 그러신데 지금 영동대로 완샷 개발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완하고 확충하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건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강탈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언론사에서 이러고 저러고 비난을 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냐? 사필 규정이에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강남구에서 댓글 부대 운영되고 있다고 적발하고 그것을 보도하게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여선웅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강남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강남구에서 구의원으로 나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민주당 중앙당의 당직자였거든요. 30대 초반입니다, 참고로. 네. 최연소예요. 네, 그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였는데 그때 대선 치르면서 뭐 51대 49로 이렇게 졌잖아요. 그 나머지 2%가 강남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강남으로 진출한 겁니다. 원래는 강남 말고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과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아직 그런 큰 꿈은 없고 어쨌든 강남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기사가 경향에서 처음 났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특히 집중적으로 신현희 구청장이 강남구에서 자기가 강남특별자치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나간 보도다. 그죠? 거기 해명 자료예요. 자기들의 보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명하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말한 게 지역 이기주의 왜곡되고 있다고. 그게 왜 왜곡인지 모르겠는데 왜곡되고 있다고 해서 왜곡 보도를 바로잡겠다며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활동을 잡아낸 거예요. 댓글 작성 시간대를 보시면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다 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무 시간인데,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9시 이전은 조금 일찍 나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냥. 그리고 퇴근 시간 좀 늦게 퇴근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제 평일 시간대인데 네. 주말도 한 3건 정도 있어요. 근데 한 450건 중에 주말이 한 3건에서 한 10건 정도 되는데 3건. 그것도 시간대가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공유를 한 거죠. 이런 기사가 나왔다. 네. 주말에 나와서 그거 하고 휴일 근로수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아까 그 첫 번째 영상 설명해 주세요. 무슨 영상입니까, 그게? 강남구청장이 구의장이 그 본인의 마이크를 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달째. 2달째? 네.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게? 강남특별자치구 발언으로 조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강남구에 이제 이간수 의원이라는 분이 구청장한테 특별자치구 발언은 뭐냐 이런 내용 이런 그 구정 질문하는 도중에 이제 구청장이 지금 아니다 우리 강남구 옹호하는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네. 아니다 자기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다. 네. 라고
그 회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걸 읽으려고 그랬던 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그걸 왜 읽냐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강남구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댓글들은 사실은 강남구 거의 비판 일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들 중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27개는 자기를 찬성한다고. 20개는 자기를 찬성한다. 그게 총 24개였는데 20개가 이제 강남구 찬성이어가지고 저도 딱 보고 약간 의아했던 거예요. 아니 강남구 옹호하는 글이 어떻게 한 기사의 90%가 되지? 이제 거기서 단서를 잡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강남구청 직원들 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이디가 한 20개 정도가 이제 의심되는 아이디,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시간대도 비슷해서 아, 이게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이버 아이디 그 정책상 네 자리를 공개를 해요. 앞에 네 자리를. 앞에 네 자리만 하죠. 근데 이분들이 뭐 허술했는지 강남구청 이메일 아이디랑 똑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순서대로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니셜을 썼다고 하면은 이니셜하고 그때 뭐 보통 뭐 생일이나 뭐 숫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것과 네 자리가 동일하니까 아 맞다 이거는 네. 이게 특정한 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조합된 단어들이어도 사실은 일치하기 네 자리가 순서대로 일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사실은 시현희 구청장께서 이렇게 소송을 되게 잘해요. 서울시랑도 엄청나게 무조건 다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한번 작년에 시현희 구청장한테 명예훼손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명예훼손을 하셨어요, 본인은? 제가 강남구 의회에서 이제 강남구랑 그 강남구 옆 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가지고 그걸 이제 민간한테 재위탁을 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뭔가 있다 이게 특혜가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 강남구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다 명예훼손이다 우리 일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1년 전 사건인데 강남구가 거의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관련 공무원을 징계 요구하고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네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고발까지 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그럼 소송은 취하했나요? 소송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취하를 했어요. 지금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관련된 신분이 그 의혹이 있는 그 기업 계열사로 또 취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음 여기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그 검색어 범위를 넓히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합뉴스 그 댓글 20명 그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언어도 똑같고 용어도 그 강남구 직원들만 쓰는 그런 그 강남구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예를 들면 대부분 있고 뭐 그 영동대로 원샷 개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강남구의 공무원들만 쓰는 용어예요, 그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강남구가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여가지고 그리고 그 논리가 약간 좀 어쨌든 좀 안 맞아서 사실은 그 표현은 그렇게 강남구의 구청 직원들이나 쓸 표현이지 그쵸.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표현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댓글에 자꾸 등장하더라 이거죠. 네, 댓글 등장하고 뭐 그 시간대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시간대도 분석을 했는데 1, 2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로그인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동시간대 나오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번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이제 모바일로 쓰여진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전체 직원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댓글을 달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시간대가 이렇게 동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글이 올라갈 때는 같은 시간대에 쫙 올라간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네. 밥 먹고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점심시간대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제가 이거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댓글이나 나올릴까? 근데 이 시간대를 보시면은 11시 그 시간대가 가장 많아요. 예. 밥 먹기 전에 이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소송 이야기한 게 어쨌든 거기 강남구가 소송을 되게 잘하는 이런 데여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는 다 20명 건 그러니까 10 몇 개는 다 확보를 했지만 그 거기서 이제 본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 것만 저희가 1차적으로 경향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에서는 뭐 2-3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18거 화면 자료 다 캡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2-3명이 아니라 18명의 아이디예요? 네. 그게 18명의 아이디인데 서울시가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한 팀은 6명인데 그 팀 전원이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인 활동이다. 18명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팀 안에 있는 부서 있거든요. 네. 그 과 한마디로 그 과 안에 있는 부서예요. 그 도시 선진화 담당관이라고 그 도시 선진화 담당관 안에 이제 5개의 팀이 있습니다. 댓글 후진화 담당인데 완전. 네. 근데 이게 시민의식 선진화 팀. 네네. 도시 선진화 담당관 안에 시민의식 선진화 팀 이름도 참 잘 져가지고. 아니 제대로 된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소속된 18명이에요? 그 과에 소속된 분이 이제 11분 계시고 11분 계시는 걸로 알고 나머지 제가 추가로 공개한 7개는 뭐 아직 뭐 부서원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일 날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댓글들이 8일 날에 다 사라졌죠. 그래서 아 이건 직원이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또 재밌는 게 그 한 450건 정도 되는 그 댓글들 중에 찾은 것만 450건인 거죠? 찾은 것만. 네네. 그 450건 정도 되는 댓글 중에 강남구 이야기 아닌 게 딱 3건이 있어요. 딱 3건이 있는데 박원순 얘기겠죠. 아니요, 그거 박원순 얘기 아니고 그냥 강남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 댓글도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민간이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이 댓글 달 수 있어요. 공무원도 업무 시간에 댓글 개인적으로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았다는 댓글이 3건을 빼놓고 전부 다 이 정치글이야. 그것도 서울시장 공격하고 강남구청장 칭찬하고 이거죠. 그것도 저도 공격하고 서울시 직원이다. 네. 서울시 직원이다. 네. 그리고 뭐 그 댓글들 중에 이제 그 대부분 이 부서 자체가 올해 2월 27일 날에 신설됐는데 이 세 가지 글만 빼고 전부 다 그 발령 이후에 댓글이 올려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3개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쓴 글이. 네, 뭐 2008년에 쓴 거고 막 이런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글 전체는 그 팀이 발족한 이후에 쓰여진 글이다. 전부 다, 네. 그럼 대단히 강력히 추정되네요. 이 팀 자체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댓글 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외에 이것이 조직적으로 소위 이것이 공식 업무 중의 일부가 아니었나라고 추정하는 것은 근무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팀이 발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고 글 쓴 사람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신현희 구청장이 이제 그 이 댓글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강남구 그 자치구 발언으로 굉장히 욕을 먹자. 이 직원들이 댓글을 쫙 달고 그 댓글을 들고 나와서 봐라 나를 이렇게 칭찬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의장이 아니 그거 지금 절차에도 안 맞고 하니까 승질 난다고 안 나오는 거죠. 그 이후로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 그 구청장이 이제 그 자기 마이크를 뺏었으니 너희도 마이크를 뺏겠다 이래가지고 의장이랑 저 그 동네 행사에서 마이크 안 주고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알 같은 분이시네요. 주고받는 게 확실한 분이네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 때 저는 아마 개인이 찍은 거를 저 동영상 다 제가 올렸어요. 그래요? 네. 저기서 아니 민방위 훈련 하는데 민방위 훈련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는 분은 누구예요? 메르스 때문에 민방위가 한꺼번에 이제 해가지고 저때 굉장히 밀렸군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민방위 받는 사람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열받은 거군요, 그냥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민방위 때 자기 구정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저것 좀 못하게 해라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민방위 훈련하고 구정 홍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뭐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는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은 그냥 가서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들어온대요. 저거 자기 홍보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변명도 뭐냐면 개인의 일탈이었다. 두세 명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잡은 줄을 몰랐네요. 모르고 두세 명이라고 한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입장 밝혀라.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께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은 구청장 본인도 그 공무원한테 속은 거다 가짜 여론에 그 사람들 그 문책해야 되는데 문책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한통속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강남구청장 저격수예요 지금?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다시 또 명예훼손으로. 저도 댓글을 쭉 훑어봤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강남구청장이 불출마하니 서울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구도가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을 이렇게 마치 맞상대하는 구도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 구도는 새누리당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나올 때 일부러 손수저를 붙였어요. 너는 손수저나 상대하는 급이라는 거죠. 박원순 시장은 강남구청장 정도가 상대하는 급. 일개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다이다이로, 그러니까 이런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다이다이의 버즈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지속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깎이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도 우리 원의한 거다. 그 기획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더 위에 기획자가. 그리고 그거를 임무를 맡긴 것이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추정입니다. 또 고소 들어올라.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여의님이 강남구청장을 상대해 주세요. 차연소로서. 네. 똑같은 전략이 똑같은 전략. 지금 그 저랑 신현희 구청장이랑 싸우면은 신현희 구청장만 손해잖아요. 구의원이랑 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그렇게 많이 신현희 구청장 비판하고 저런 동영상도 사실은 이번이 논란이 되기 전에 제가 이미 올려가지고 한번 화제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되게 굉장히 잘 내시는 분인데 저 가지고는 보도자료 안 내시더라고요. 그 구도를 아시는 거예요. 여선홍이랑 하면은 자기만 손해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단체가 이제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강남구 비상대책. 네. 비상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현구청장 저 때 이제 질문 이렇게 공격하고 이랬을 때 저보고 그때 딱 한참 재밌는 게 그 유승민 대표 그 배신 행위 나올 때 그 언저리였는데 여선웅이 강남구를 배신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강남구청 공보실이 대신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공적인 업무도 아니고 행정력을 그렇게 이렇게 그냥 직권 남용하는 거죠. 제가 내일 고발할 예정입니다. 내일 고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되게 힘들 거예요. 사실은 신현희 구청장께서 서울시에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이런 생리는 그리고 행정국장을 하셨는데 그 행정국장이 이제 인사하는 자리거든요. 어쨌든 생리는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 공무원들 다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계세요. 그 공무원들 워낙 그거를 잘 장악하다 보니까 뭐 알아서 이제 그런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충성심을 이런 행동들이. 그 서울시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그 욕설난동이라는 기사가 한번 있었는데 그 이 도시 선진화 담당관 이 분이 서울시 의회 행감장에서 이렇게 왜 그 증인을 불러놓고 왜 아무렇게 안 하냐 이렇게 고성을 질러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 시민선진화 의식팀 그분이죠. 그분이 뭐 특진을 빨리 공무원이 특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시현희 구청장 오셔서 특진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무후무할 거예요. 아마 한 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분이 이 팀의 담당이에요? 이 팀의 가장 소속 과장입니다. 아, 이해가 가네. 네. 그리고 이 도시 선진화 담당관이 강남구청장이 거의 별동부대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서가 생길 때부터 약간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부서인데 왜 그 퇴폐업소랑 성매매 단속하는 그 원래 감사 담당관이나 위생과 있던 팀 업무를 가져오고 구룡마을이랑 뭐 그렇게 하는 부서를 또 팀을 가져오고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부서들을 짬뽕 해놔가지고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완전히 무법 행정이라고 보는 게 그 건축가에서 그 이전 증축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 이제 최근에 이야기됐던 게 그 코엑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지어지는 건데, 네. 거기에 있는 한전 변전소가 있는데, 그 변전소를 그 강남구가 이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사실은 계속 좀
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변전소를 허가해준다는 발표를 이 도시 선진화 담당관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 힘이 센 것도 그런데 이게 건축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장 해가지고 건축가 담당자한테 전해보니까 자기도 신문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직속 부대네, 직속 부대.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그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예전에 그 검찰총장 뭐 아들 이렇게 주민등록 뭐 확인하고 그 업무를 다른 그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확인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지금 건축가는 건축가장 그 건축가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건데 그거를 담당자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강남구청장이 모든 거를 뭐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법치 행정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댓글 부대가 댓글 부대라고 지칭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쵸. 네? 지금 뭐 운영 시간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럼 이걸 계속 물고 늘어주시겠네요? 서울시에서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도로 제가 내일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내릴 생각입니다. 네. 내일 제가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좀 우려가 있어요. 뭐 좀 말단 공무원들이 피해가 간다. 구청장은 빠져나가지 않겠냐. 지시한 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네, 그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아까 그 언론 대책이라는 문건 있잖아요. 그 문건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공보실에서 통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언론 기사에 부정 기사, 긍정 기사를 이런 걸 나누잖아요. 근데 이 문건의 다음 페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댓글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까지는 안 하거든요. 댓글에 이제 민감한 거죠. 이게 뭐 보도는 충분하게 우리 그 보도가 나가는데 그 댓글이나 이런 거는 이제 네티즌 여론이 좀 안 좋다. 여기 보시면은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 매체 특별 관리 이게 있어요. 저는 이게 댓글 관리를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이 부족한 사이트를 특별 관리해라. 근데 이거밖에 없으십니까? 드림일 문서가. 내일 여기 경향에서 하나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나오니까 오신 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근데 요즘에 그 매체들이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한겨레 못 믿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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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 비슷하게 갈 겁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증거들처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증거물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 후속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사이에 끊임없이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의 최연소 구의원 여선웅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저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지난주에 냈던 퀴즈는 이 퀴즈입니다. 미분류 미스테리.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난 대선에서의 표차는 100만 표 정도인데 총 미분류가 110만 표 정도예요. 3.6%. 그러니까 3.6%의 100만 표 이상의 표를 기계가 토해냈어요. 옆으로. 내가 분류하지 못하겠다고. 그게 지나치게 높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미분류된 것 중에 이제 미분류를 사람이 손으로 구분할 거 아닙니까? 각각 가져가면. 그럼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본인들이 득표한 만큼 미분류에서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대선 득표율보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더 많이 가져가고 미분류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득표율보다 10% 이상 덜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서 일반 득표율에서 51대 47.8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3.5%의 표차가 났는데
미분류에서는 16.95%가 나요. 5배 이상. 미분류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된 표들이 이렇게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열세인 지역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덜 가져가요. 미분류에서는 10% 이상씩. 그래서 저의 설명은 몸과 마음이 덜 건강하신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가 많았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떨려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얘기. 실제 미분류표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표들이 그런 실수가 많아서 미분류로 많이 분류가 됐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김보율 기자의 추정이고 실제 답이라고 제출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럴 법하죠.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너무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18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연령별 득표율을 그러면 따져봤다 이거야.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추정해 봅시다.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이런 미분류 중에 박근혜 후보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49세 이상이 많은 지역은 이런 현상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 때문이라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전국을 나이 많은 순으로 나이 적은 순으로 지역별로 쭉 분류했다고. 만약에 미분류 속에서 박근혜도 적게 나오고 문재인도 적게 나와요. 자기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의 득표율이 혹은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 득표율이 문재인도 많이 나오고 박근혜도 많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이 나오거나 한 사람이 너무 적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면 박근혜 문재인의 일반 그 지역에서 일반 득표율 미분류에서의 득표율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 일반 득표율과 미분류 내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없다면 같이 줄거나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역을 주르륵 골라가지고 10개, 여기는 10개만 했는데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정, 김보율 기자의 추정과 다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분류표 속에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나 거꾸로 49세 이하 상위 19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게 발생해요. 더. 그러니까 이 미사 현상 미안하다 문재인 나는 박근혜를 사랑한다. 응?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사랑 현상은 나이가 적은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또 하나 쭉 대부분은 0% 1% 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0% 넘는 동네가 있어요. 전라남도 고흥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경향성을 보입니다. 나이가 49세 이하 젊은 지역구에서 젊은 투표구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지역구에서 이 격차는 커집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요. 우리의 추정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사현상이라 이름 붙인 거죠. 이해하셨죠?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가 어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곳에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는 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퀴즈를 한 번 더 냅니다. 저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거나 근접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찰됐고요. 유찰되었고 대신 제가 지난주에 보내주신 응모 중에 개인적으로 당선작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뭐예요? 상품은 접니다. 이분은 오시면 저하고 방송 전에 커피 한 잔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힘이다. 관찰 전에 양자의 위치는 확률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관찰 순간에 확정되는 것이다. 미분류표 역시 우리가 표를 까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률 파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차점 주고요. 차점. 당첨자는 이겁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면 손가락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나는 이해해주고 싶다. 그 당선작에서 뭔가 이렇게 번쩍 지나가는 게 있긴 있어요. 뭔가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건가? 관련이 돼 있죠. 아, 근데 총수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아껴둘게요. 내 설명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이야 하려고 그러죠. 아, 하나 더 있네. 차점자가. 아, 이분 특별성 드립니다. 미사현상은 철학자 프라딘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쾌락은 대상을 향한 충동의 성공의 표시이며 고통은 장애물의 제거에 선행한다. 이게 뭐죠? 그러나서 한참 뒤에 막 설명하고 SM도 등장하고 막 하지만 굉장히 길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3위를 드리고요. 하여튼 손 떨려서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분들 투표를 가장 많이 한 분들입니다. 거꾸로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자료는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정보공개톡에서 2년여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그것도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그치, 총수가 했을 리가 없죠.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프로젝트 부에 2012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전체를 2012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부 사이트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 이후부터 접속하셔서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료 어떻게 봐? 제 말을 어떻게 믿어? 여기 다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방송 중에 했던 내용을 반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쭉 다 올라가요. 반박하거나 검증해보고 싶으면 다 받아서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과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아, 이게 맞지 않겠냐고 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어가고 추론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다 해봤더니 이건 모든 게 다 정상이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난 미스테리야. 아직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이 미스테리를 풀을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내거나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